안녕하세요, 모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전세 살지 말자입니다. 오늘 내용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전세 제도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의식주 중에서 주거비 비중이 소득 대비 몇 퍼센트나 되세요? 도시근로자 임금 기준에서 2006년도에는 36% 정도였고요. 2012년도에는 33% 정도였습니다. 2006년도부터 주거비 비중이 점점 줄다가 2009년도를 기점으로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주거비 비중에 대한 자료는 2012년도까지만 나와 있어서 제가 그 자료로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은 현재 주거비 비중이 소득 대비 몇 퍼센트나 되세요? 자가로 사시는 분들 중에는 대출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들 중에도 대출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전세나 월세로 사시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집을 사서 자가로 거주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저의 가족 중에는 호주에 살고 있는 가족도 있고요. 독일에 살고 있는 가족도 있습니다. 모두 시민권자이고요. 호주에 사는 가족에게 그건 얘기를 듣는데요. 호주 같은 경우는 4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200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로 생활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즉 호주나 이런 독일처럼 선진국이 우리나라에 적용을 시켜보면 제가 2018년도 2월에 정식으로 퇴사를 했는데요. 그 퇴사할 때 마지막으로 받은 급여가 250만 원 정도 됩니다. 뭐 세금을 각종 세금을 제하면 22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세금을 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진국처럼 반 정도를 징수한다고 계산을 해보면 한 125만 원 정도가 통장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돈 가지고 한번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생활을 한다고 치고 저축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저축을 해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호주의 주택 가격 상승은 지난 10년간 무려 6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 무려 54%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이 호주나 독일은 거의 살인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OECD 회원국들을 쭉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이 정도 올랐습니다. 반면에 아시아권에 있는 우리나라가 가장 거기에 비하면 가장 미미하게 오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프로나 올랐을까요?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17% 정도 올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수치는 국내 자료가 아니고요. 부동산 관련 통계 자료에서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가 잘 돼 있고 나머지가 다 해결이 되면 뭐합니까? 정작 주거 문제는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글로벌의 현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들은 부동산에 관련한 세금 징수에 대해서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징수는 거의 좀 미미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언제 사고 팔지 모르는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 징수하는 것보다 매주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 징수하는 것이 국가 입장에서는 훨씬 재정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주 발생하는 임대소득세에 대해서만 세금 징수를 좀 과하게 하는 편입니다. 호주는 임대소득세가 25% 이상을 징수하고요. 독일은 임대소득세를 23% 이상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징수하는지 아십니까? 빵원입니다. 빵원. 지금까지 임대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 양도소득세, 즉 매매에 대해서 차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세금은 좀 과하게 많이 징수를 했는데 지금 글로벌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걸 우리도 따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도부터는 우리나라도 임대소득세를 과세 징수한다고 합니다. 즉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그 조건이 있었는데 이게 2019년부터는 전면 폐지가 되고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발생한 사람도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고요. 의료보험과 금융도 당연히 내야 됩니다. 즉
직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고, 기존에 직장 가입자들은 그걸 내지 않았어도 됐었는데, 왜냐면 직장에서 이미 내고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어도 안 냈어도 됐었는데, 그것도 개편돼서 낸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는 그전 세금은 안 냈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도 안 낼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그게 아니라 세금도 내고 의료보험도 더 부담이 되고 국민연금도 더 부담이 되는 그런 임대사업자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 집주인 입장에서 기존에 내지 않아서 세금이나 그런 것들을 더 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임대료가 뭐가 있을까요? 전세는 전세보증금이 올라가고요, 월세는 월세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1억 원이고요, 전세가 8천인 아파트에 임대인이, 즉 집주인이 세금도 내야 되고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도 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얼마나 올려야 될까요? 그 보증금 올려서 은행에다가 정기예금 넣고 그 이자로 그걸 충당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은행 예금금리가 2%대입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올려야지 그게 충당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2천만 원 이상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전세가 8천이었는데 2천만 원 올리면 1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집값하고 전세 보증금 똑같아지는데, 그럼 집값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 위로 더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도 1천만 원 이상 올라갈 겁니다. 그럼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더 상승을 하니까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좀 더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월세가 좀 더 올라가는 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앞으로는 전세 물량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세 보증금을 더 많이 올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왜냐면 이율이 낮지 않습니까? 은행 이율이 낮으니까 전세 보증금을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집주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집값이 좀 상승을 했다면 그 돈에 자기 돈을 더 합해서 차라리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 더 올려받지 않고 그 올라간 금액만큼에다가 자기가 기존에 전세 보증금 있는 부분을 좀 더 상환을 해서 월세를 더 많이 받는 식으로 변환이 될 겁니다. 현재도 많이 변환되고 있는데 더 많이 전환이 될 겁니다. 전세에서 월세로요. 그리고 월세는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전세 살지 말고 집을 사시란 얘기입니다. 저는 현재 인천에 거주 중에 있습니다. 인천은 아직까지 매매 대비 전세 비율이 한 80% 선입니다. 즉 1억 원인 아파트면 한 8천만 원 정도가 전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 전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부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전세로 살고 계시다면 그 집이 과거에는 얼마였는지, 그리고 현재는 얼마인지, 그럼 앞으로 얼마나 오를 건지 이게 대충 보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보이게 됩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봅니다. 제발 제가 전세 살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제발 본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제발 부자들한테 그런 집을 좀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자신들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인데, 주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안 하는지 저는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세로 살려고 집에 들어올 때 자기 돈 다 가지고 들어오신 분 있나요? 있을 수도 있죠. 대부분은 아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 들어오실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금리가 낮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본 바는 금리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데, 아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집에 살고 있는 거나, 그 집을 사서 집 담보 대출을 받아서 그 집에 살고 있는 거나, 이자 내는 거는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건데, 굳이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남의 집 살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집을 사서 자가로 살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선의 대출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집을 살 때 무리한 대출을 받으시면 안 되고요. 감당할 수 있는 선이라는 거는 자신의 소득 대비 30% 이상이 나가는 돈은 좀 무리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갚을 때 이자만 갚지 마시고요, 원리금으로 갚으십시오. 원리금.
이자만 갚다 보면 나중에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꼭 갚아야 되는 게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아야 됩니다. 즉 원리금으로 해서 갚으셔야 됩니다. 원리금으로 갚으셔야 이게 미래가 있습니다. 매달 대출을 상환할 때 꼭 원리금으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주변에서 얘기들 할 때 부동산이 폭락한다,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땅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땅값은 계속 오릅니다. 그 땅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땅값이 떨어지지 않는데 계속 상승을 하는데 어떻게 그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겠습니까? 미미하게 떨어지거나 미미하게 오른다고 해도 어쨌든 상승을 합니다. 그 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쨌든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 임대료가 적게 오르지 않습니다. 많이 오릅니다. 앞으로는 많이 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전세나 월세 살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집에 살려는 노력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내야 될 이자면 내 집에 살면서 이자를 내야지 남의 집에 살면서 이자를 내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발 남의 집 살이 하지 마시고 자기 집에 살려는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을 발생시켜서 이것저것 지출을 합니다. 그 중에 주거비 지출이 가장 많이 지출을 하는데요. 이 주거비 지출을 좀 많이 줄이셔야 생활이 참 편해집니다. 이 주거비 지출 비중이 30%를 넘어가면 생활이 좀 힘들어집니다. 근데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30%를 훨씬 넘어간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낮추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타인에게 자신의 그 자산을 좀 뺏기는 일은 좀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어요? 괜찮으셨나요? 내용 괜찮으셨으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더 많이 해서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영상을 찍어서 많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